나의 심심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방송. 듣는 당신도 그랬으면 하는 방송. 목소리로 상상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다코입니다. 아, 장안의 화제죠. 네. 정말 클리셰 중에 클리셰 멘트, 장안의 화제. 네. 센세이션한 영화 파묘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제목에서 보셨죠? 제목에 잘 적혀 있습니다. 스포주의. 어,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오늘 날짜 기준으로 영화 파묘가 몇 명 관객이 들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생각보다 주말이 아니어서 그런지 엄청 또 확 치고 올라가지 못했네요. 그래도 그죠. 저번 주 일요일까지는 하루에 막 70, 80만 명 이렇게 어 봐가지고 보셔가지고 한 4일 만에 200만을 돌파했죠. 영화 서울의 봄보다 네, 더 빠른 속도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인기였다. 네, 바로 그런 장안의 화제, 센세이션한 영화인데, 보니까 262만 명이네요. 262만 명이니까, 생각보다, 뭐, 지금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마 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거 스포가 있어가지고, 행여나 이거 보실 분들은, 영화를 보고 제 방송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영화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할 거라서 그걸 좀 참고를 하시고 이 방송을 들을지 말지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가 오컬트 영화고 오컬트 그리고 공포 이고 그쪽 장르이기 때문에 좀 마이너한 장르고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장르죠. 장르라서 아마 굳이 이 어떤 흥행의 열기와는 별개로 나는 이쪽 영화는 못 봐.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놀랍죠? 하지만 보았다. 예. 저번 주 목요일 22일에 개봉을 했는데요. 저는 그날 퇴근하고 바로 보러 갔습니다. 그 목요일이라 여러분 그 직장인들 찌들 대로 찌든 가장 힘든 수요일을 고비를 넘기고 일주일이 아니라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그 5일에 제일 그 고비, 제일 그 산등성이 수요일을 넘기고 이제 하산 내려가는 길에 목요일도 아주 피곤하죠. 무척이나 피곤해서 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뭔가 제가 저번 이제 원카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동네 이제 영화 극장이 이제 리클라이너 의자라서 아주 편하게 다리를 쭉 뻗고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팝콘과 제로콜라를 사서 리클라이너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제로콜라를 냠냠냠냠 하면서 이 영화를 보면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실 것 같아서 이제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영화 시간이 20분도 채 남겨지지 않은 그 상황에서 이제 예매를 하였습니다. 이제 취소도 안 되죠. 취소하면 돈을 못 돌려받는다. 낙장불입이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네, 저는 팝콘 라지 사이즈, 오리지널과 캐러멜 반반 라지 사이즈와 제로콜라 펩시 제로콜라 라지 사이즈를 사서
혼자인데 많이 먹죠. 네. 들어갔는데 제가 팝콘과 음료수를 거의 반이나 남겼다. 원래는 이제 싹 다 먹거든요. 근데 반이나 남겼다. 왜냐? 무서워서 긴장돼서 팝콘이 입에 안 들어갔다. 쫄아가지고 덜덜덜덜덜 이렇게 하면서 그랬습니다. 예, 그런 영화였고요. 자, 이제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우선 일단 이 영화는 장재현이라는 감독의 작품이고요. 그 감독의 작품답게 오컬트 장르의 영화입니다. 이제 K 오컬트죠. 보통 오컬트 하면 뭐 저는 보진 않았지만 뭐 오맨이라든지 엑소시스트라든지 어떤 아주 미스터리하고 심령의 테마와 막 이런 그런 장르물이잖아요. 저도 뭐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아니면 뭐 최근에 그 감독 누구죠? 외국인 감독? 성함이 기억이 안 나. 아르에스터인가요? 아리에스터 감독인가요? 그 미드소마, 유전 이런 영화죠. 제가 그런 느낌인데 한국엔 대표적으로 나홍진 감독의 이제 그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지? 곡성, 곡성이 있네요. 곡성이 있고 요건 이제 약간 딴 얘기긴 한데 제 친한 이제 여자 후배 중에 곡성 출신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물론 영화랑 현실은 물론 별개죠. 별개인데 곡성이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제가 그 영화를 봤거든요. 정말 곡성을 보고 나서 그 이미지에 너무 막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뭐 곡성에 산다고 네가 곡성 출신이었어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이 장재현 감독의 작품이고 장재현 감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검은 사제들 영화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 영화로 이제 사바하라는 작품을 만든 감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검은 사제들이 개봉을 하고 엄청난 그때 인기를 끌었잖아요. 제 기억엔 그런데 저는 그때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포 영화, 무서운 영화를 거의 안 봅니다. 왜냐고요? 보고 나면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어릴 때 초딩 때인가 사탄의 인형을 본 이후로 너무 무서워서 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명절 때마다 우리 이제 사촌 누나들이 아주 많았거든요. 사촌 누나들 그리고 사촌 형, 저 사촌 남동생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디오 방에서 이제 그때 이제 공포 영화 빌려가지고 그땐 저는 이제 비디오 세대거든요. VHS VHS 맞나? 그래서 비디오 방에서 이제 그 공포 영화를 빌려서 그 막 큰 방에 이제 모여가지고 다들 막 이불 뒤집어 쓰고 이제 보는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누님들이 사탄의 인형 시리즈 뭐 이런 거 빌려와서 이제 같이 보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저희 집안 문화가 있었죠. 근데 이제 저도 같이 이제 끼고는 싶어서 이불 뒤집어 쓰고 막 옆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끝까지 다 보지도 않았어요. 그때 얼핏 봤던 사탄의 인형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희 그때 같이 봤던 사촌 형이 있는데 사촌 형이 이제 얼굴에 약간 그 흉터가 있어요. 이제 흉터가 있어서 살이 약간 이렇게 그때 상처를 어디서 크게 다치셨는지 이제 약간 이제 움푹 패인 자국이 좀 있거든요. 있는데 이제 그 사촌 형이랑 사촌 누나가 둘이가 이제 그거예요. 이제 남매지간인데 그 사촌 누나 집에는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바비 인형이 한두 개씩 있잖아요. 있는데 가끔 이제 놀러 와서 형 집에 자는데 형이 저한테 나 얼굴에 이 상처 이거 어떻게 난 줄 알아? 아니 모르겠는데 이거 누나 방에 있는 그 바비 인형이 밤에 와서 뜯어먹은 거라고. 그 얘기해가지고 제가 어릴 때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달달달달 떨면서 진짜 그러냐고 해서
그랬던 사촌 형도 생각이 나고, 형 잘 지내? 연락 안 한 지 너무 오래됐네. 아무튼 그런 기억도 나고, 그래서 막 인형 뭐 이런 거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끝까지 다 보지 못했는데, 아무튼 어릴 때 막 제가 볼 때 그 영화 때문만은 아닌데, 그 전부터 이런 것도 되게 무서워서 못 보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었는데, 아무튼 그래도 뭐 그 같이 옆에 있고 싶어서 막 있었는데, 아무튼 그때부터 저는 알았죠. 아, 공포는 나랑 맞지 않다. 너무 무섭다. 그래서 공포 영화, 귀신 영화 이런 걸 너무 무서워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곡성을 보았습니다. 제 얘기가 너무 모순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모순 맞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종류의 영화를 일부러 보러 가진 않아요. 공포나 뭐, 저 요쪽에 바운더리 있잖아요. 공포, 뭐, 오컬트, 그 다음에 호러, 그 다음에 저희 회사분이 계신 뭐, 슬래셔 무비. 막 잘리고 막 이런 거 있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아, 그 뭐가 잘리는지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쪽 영화들이 있죠. 일부러 절대 보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핫했던 일본 영화 뭐 링, 주온, 뭐 그다음에 최근에 뭐 인시디어스, 그리고 뭐 에나벨인가요? 에나벨 뭐 이런 영화들 하나도 안 봤어요. 아예 보지도 않고요. 그런 쪽 영화를. 그래도 이제 간간히 본 영화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얼핏 제가 아마 이런 종류 영화를 본 게 아마 손꼽힐 텐데, 예전에 한참 이제 대학교 때 고등학생 때는 못 보겠구나. 대학교 초반 때였나? 알포인트 극장에서 봤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알포인트 진짜. 알포인트 그 국내 영화였는데 알포인트 봤었고, 그건 이제 베트남 전쟁 얘기를 좀 다뤘던 영화에서 약간 뭐 문제의식도 있고 주제의식도 있고, 그리고 기담 극장에서 한번 본 것 같고, 기담은 제가 왜 봤는지 모르겠어요. 기담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그리고 막 그런 장면들 막 눈 똑바로 뜨고 못 봐요. 그 순간 막 고개 숙이고 눈 감아요 그냥. 그러려면 영화관을 왜 가는지 모르겠어. 제 자신도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뭐 그런 종류의 어떤 것들이 궁금하거나 땡길 때가 있나 봐요. 그래서 뭐 기담, 뭐 알포인트 이런 거는 봤었던 것 같고, 그리고 곡성 봤고, 곡성은 그때 워낙 뭐 센세이션했고, 뭐 그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지금 되게 어리신 분들은 그 당시 못 봤겠지만, 나이대가 좀 있으셨던 분들은, 그 당시 성인이셨던 분들은 보신 분들 아마 많으실 텐데, 정말 센세이션했죠. 뭐 나홍진 감독이 완전 미친놈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봤죠. 곡성을 봤고, 어, 이제 저는 곡성을 이제 조조로 봤는데요. 조조를 보고 그 극장에서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바깥에 그 극장 그 통유리로 바깥에 햇살이 이제 촥 내리쬐면서 밝더라고. 환하더라고. 대낮에 환하더라고요. 그 환한 빛이 전혀 제 공포감에 일말의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골방에서 지금 정말 오한에 막 덜덜덜덜 떨면서, 너무 무섭다. 대낮인데도 너무 무서워. 이러면서 정말 한 2주를 갔던 것 같아요. 2주를. 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정말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서 곡성은 이게 그냥 무서운 영화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정말 그 인간의 어떤 깊은 그 내면의 무의식을 뭔가 이렇게 심연을 건드리는. 그래서 보고 나오는데 정말 기분이 아주 불쾌하고 더럽고 막 진짜 너무너무 기분이 더러운 막 그런 영화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며칠간 제대로 잠을 못 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파묘 영화는 보고 잠을 잘 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런 거에 장벽이 매우 이제 높으신, 이런 허들이 매우 높으신 그런 분들께도 한 번쯤은 이제 도전해 보시라 권해드릴 수 있는 영화다.
그런 걸 되게 겁내하고 두려워하는 저임에도 잠을 잘 잤다. 예, 어떤 그런 공포적인 요소는 생각보다 없다. 약간 미스터리한 측면은 좀 있지만 자세한 얘기는 뒤에 가서 하겠고요. 어, 검은 사제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확실히 무서워서 못 봤고요. 그때 이제 박소담 배우가 그 영화로 어마어마한 이제 스타덤에 오르셨잖아요. 예. 박소담 배우 너무 무서워. 그 박소담 배우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귀여우시고 사랑스러우시고 그런 배우인데 그 영화로 되게 엄청난 연기를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스타가 되셨지만 아무튼 그런 박수담 연기가 너무 살벌하고 무섭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OTT인가 어디서 보긴 봤어요. 적당히 넘겨가면서 봤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장재현 감독의 사바하를 꽤 재밌게 봤습니다. 사바하는 또 봤어요. 사바하를 봤는데 저는 이제 무교긴 하지만 이제 제 어머니께서 불교 신자시고 저도 꽤 이제 사찰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관심이 많이 간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검은 사제들도 제가 극장 가서 봤어요. 극장에서 봤고 이게 검은 사제들 사바를 극장에서 봤고 이 검은 사제들이 테마가 천주교의 어떤 테마가 핵심이었다면 이제 사바는 이제 불교 사상이 핵심인 영화고 사바도 되게 무섭긴 했어요. 저는 사바가 개인적인 체감으로는 파묘보다 더 무서웠고 근데 제가 이제 파묘를 보고 와서 집에서 이제 이번에 새로 산 TV로 이제 OTT에 사바가 있으니까 사바를 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게 집안에서 편하게 좀 이제 4K 아주 좋은 화질로 조금 밝은 화면으로 보니까 확실히 안 무섭더라고요. 사바가. 물론 한번 봐서 내용을 알고 있어서 어떤 포인트가 무서운지 알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공포 영화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컴컴하고 이제 그런 극장의 그 스크린 톤도 약간 어두침침하고 이런 톤에서 봐야지 확실히 공포감을 더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무튼 이 사바는 무섭긴 했지만 그래도 주제의식이 너무 이제 공감이 됐고 그게 이제 스포입니다. 사바 안 보신 분 계실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여아들의 이제 집단 살인, 집단 살해를 종교와 이제 엮은 그런 스토리인데요. 물론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종교에서 항상 그 어떤 희생양들은 보통 여성들이잖아요. 이제 약한 존재들. 여성들이 약한 존재라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그 시대 때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들이 희생을 많이 당하고 한국에서는 이제 90년대 그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이제 여아 낙태 문제들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엮여서 이제 더 크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무서운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굉장히 이제 주제의식이 있고 그래서 저는 꽤 매료됐던 것 같아요. 사바를 보면서. 그래서 이게 전혀 사실은 무서워할 영화가 아니다 그렇게 표현했지만 거기서 나온 귀신 같은 존재들이 사실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귀신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두려워할 존재들이죠. 왜냐면 그만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이긴 하지만 사실은 목숨을 잃은 이제 굉장히 가엾고 불쌍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때 꽤 이제 종교랑 사회 문제를 엮어서 이렇게 되게 이제 때깔 좋게 이제 영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실력에 장재현의 그런 실력에 꽤 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몇 달 전에 제 옆자리 동료가 인다코님 혹시 뭐 기대 중인 영화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이제 파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하고 저는 이제 그전엔 듣지를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이제 장재현 감독의 신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최민식, 김고은, 유해진 뭐 이렇게 막 대배우들로 이제 섭외가 된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충 이제 줄거리도 떠 있으니까 간단하게 시놉시스가 있으니까 소재도 이제 한국에서 묘를 이제 이장하기 위해서 이제 무덤을 파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파묘라고 부르는데 그걸 소재로 했다고 해서 와 신선하다. 장대현이 뭔가 이렇게 종교 위주로만 갈 것 같았는데 야 이런 어떤 토속 신앙, 민간 신앙, 한국의 어떤 그런 풍습 그런 것들 소재로 했다고 해서 되게 신선하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그런 뭐 조상님, 제사, 묘자리 뭐 이런 거 너무 중요한 어떤 포인트잖아요. 또 풍수지리 이런 거. 그래서 와 재밌겠다 하고 전 이제 그때부터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대를 하고 개봉 당일날 저번 주 목요일날 퇴근하자마자 가서 봤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러 가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요즘은 이제 아침에 개봉하고 보신 분들이 이제 후기들을 올리잖아요. 그런 영화 어플들에 혹시나 스포 될까 이렇게 흐린 눈을 하고 이렇게 스크롤 이제 엄지 손가락 이렇게 화면을 올려가면서 봤는데 평가들이 괜찮더라고요. 재밌다. 뭐 이런 평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실망하진 않겠는데 하고 이제 보러 갔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 뭐 어떤 스토리인가? 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뭐 중간중간에 이제 저의 감상들 그리고 조금 이제 핵심적인 장면들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재밌었던 포인트들 그리고 보통 이제 영화를 보고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그 봤던 장면들에 대한 의미라든지 이야기 전체의 맥락을 알게 되면서 그때 내가 봤던 그 장면의 의미라든지 이런 거를 막 그게 그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런 어떤 제가 알게 된 어떤 포인트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랑 나눠보고 그리고 조금 영화를 보신 분은 당연히 아실 거고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약간 후기들을 좀 찾아보면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후반부에서 평이 많이 갈립니다. 실제로 그 이동진 평론가는 아주 혹평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별 3개를 줄 줄 알았어요. 근데 2개 반 주고 뭐라고 표현했더라? 중간에 중간 이야기가 뭐 허리가 꺾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영화 안에 표현이 뭐 여우가 호랑이의 허리를 꺾었다 뭐 그런 대사가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해서 그 영화 평을 쓰셨던데 저 이제 이동진 평론가 저랑 제 친구는 이제 동진짱이라고 부르는데 동진 평론가님의 블로그를 저 이제 항상 팔로우를 해서 글이 뜨거든요. 뜨는데 제가 이건 정확한 멘트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파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파묘 지웠나? 아니구나 여기 있구나. 파묘를 뭐라고 했냐면 2개 반 주고 허리가 끊겨 양분된 후 힘 못 쓰는 이야기 편의적 보이스 오버로 시각적 상상력을 대체한 맥없는 클라이막스. 동진짱 난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근데 저 이 부분에 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한다는 게 어떤 면이냐면 이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겠다라는 면에서 동의를 하고 확실히 후반부에서는 평이 갈리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서 순간 약간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다가 그래도 수긍이 돼서 잘 뭐 넘어갔는데 클라이맥스는 좀 더 화려하게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스토리에서는 이게 최선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걸 더 잘 표현하는 게 감독의 능력이긴 하지만 저는 이 정도 스토리에서 이런 마무리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했어서 뭐 스스로 좀 타협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 타협이라 하기에는 영화를 다 보고 굉장히 만족을 했어요. 소심하게 영화 스크롤이 올라가고 불이 켜질 때 소심하게 손으로 이렇게
박수를 쳤습니다. 오, 영화 재밌다. 오,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튼 그런 논란의 장면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뒷얘기 그런 것들도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영화는 그래서 어떤 영화인가 뭐 간단하게 스토리와 이런 걸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 한국에서 몇 자리를 옮길 때 이제 꼭 필요한 그 직업인이 있죠. 그걸 이제 직관, 풍수지리를 다루는 직관이라고 하는데 그 직관의 일을 하는 이제 김상덕 이라는 최민식 배우가 하는 역할이 있고 그리고 장의사가 있어요. 당연하겠죠. 장의를 치르는 장의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직관과 장의사 또 그에 더해서 이제 민간 신앙 쪽인 무당들이 모여서 이 미국에 사는 한국인 출신의 어떤 부잣집이 있는데 그 부잣집에 일종의 저주가 있어요. 그걸 이제 무당이 파악을 하는데 무당 역할로 이제 김고은 배우가 나옵니다. 화림이란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 이건 묘자리 문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상의 묘를 이제 옮기게 되면서 벌어지는 각종의 어떤 미스터리한 일들.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이 한 가족,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이 한 가족의 이야기가 후반에 갈수록 이제 한국의 이제 근현대사 이야기로 좀 확장이 되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친일파, 항일, 또 여러분 이제는 예전에는 이게 되게 진짜로 많이 믿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이제 도시 전설이 된 쇠말뚝 이야기. 쇠말뚝 이야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거죠. 일본 놈들이 일본 놈들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듣는 분들 중에 일본인 분들도 계셔서 죄송해요. 한국인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일본인 분들 본인들의 선조분들이 해놓은 짓거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다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 한국의 아주 풍수적으로 기운이 좋은 것에 그 기운을 혀를 막고자 그 쇠말뚝을 박아놨다. 뭐 이런 썰들이 있었죠. 근데 그건 이제 다 가짜로 이미 밝혀졌고요. 그래서 이런 뭐 일제 강점기 친일파 항일 쇠말뚝 같은 이런 소재들. 그래서 국뽕 한 숟가락이 듬뿍 들어간 그런 작품이다. 요렇게 요약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영화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한국에서는 국뽕 작품은 뭐다? 인기가 없을 수 없다. 한국인의 그 내면에 쌓여있는 그 뜨거운 무언가를 건드리는 것이 바로 뭐다? 국뽕 한 그릇이다. 따끈따끈한 국밥처럼 그런 국뽕이 포함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이제 영화 관련된 파묘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면 항일 영화다 뭐 이런 거 많죠. 그리고 국뽕이라는 단어를 대놓고 쓰는 어떤 그런 글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개인적인 감상을 좀 하겠습니다. 뭐 디테일한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는 뭐 다 들으기는 어렵고 이미 인터넷 검색하면 뭐 자세한 얘기들은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주인공으로 이제 직관, 풍수지리사, 직관의 일을 하고 있는 최민식 배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무당 역할로 김고은과 이도현 배우가 나옵니다.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장의사 역할로 유해진 배우가 나오죠. 이렇게 네 분이 주인공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도현 배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도현 배우가 그 KBS 쟤는 언제 이제 이도현 배우한테 반했냐면 그 KBS 5월의 청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광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조금 간접적으로 다루는데 그 5월에
어떤 두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와 그리고 그런 비극적인 현대사와 그 같이 휘말려 들어가는 그 젊은 연인의 그런 아픈 사랑 이야기 이런 거거든요.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진짜 막 펑펑 울면서 봤고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저는 새드 엔딩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도현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정말 일편단심에 정말 그 순정을 다한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런 굉장히 맑고 퓨어한 순수한 막 그런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 너무 팬이 됐어요. 그때 이도현 배우도 팬이 됐고 고민시 배우도 그때 팬이 됐는데 아무튼 그 작품 너무 좋거든요. 시청률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작품이 굉장히 좋다라는 호평은 정말 많이 받은 드라마거든요. OTT에서 꼭 한번 찾아보세요. 예. 아무튼 그때 이도현 배우한테 정말 너무 반했는데 여기서 연기는 무당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멜로와 이런 기존에 해왔던 그런 캐릭터 연기 느낌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무당 이런 새로운 캐릭터 역할을 맡으셨는데 연기 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잘하고 역시나 연기 잘하는 사람은 한 가지만 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김고은, 이도현 두 배우 김도현 그 김고은 배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특히나 막 굿하고 뭐 이런 씬들은 너무 잘하고 김고은 배우는 진짜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사랑스러운 멜로 막 귀여운 역할도 너무 잘하고 아무튼 그 두 분의 일본어 연기도 너무 좋았어요. 예, 일본어도 너무 다 연습을 얼마나 했길래 잘했고 당연하게도 뭐 최민식 배우의 연기야 뭐 말할 게 없습니다. 뭐 말해 뭐 합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던 거는 유해진 배우가 했던 연기가 보신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그 타짜의 고광렬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광렬이 장의사가 되면 좀 이러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너무 깨알같이 웃기고 유해진 배우는 확실히 요런 쪽 캐릭터에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배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근에 주연도 많이 하시고 그런 역할을 하시기도 했지만 이런 역할 너무 찰떡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요런 깨알 같은 요런 주조연의 요런 역할들은 또 사실은 많이 해오셨는데 근데 참 그게 결코 너무 지겹지가 않고 참 너무 익살맞게 잘 표현하신다. 이런 호흡들 사실은 이런 웃기고 하는 코미디 연기가 배우들이 모두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코미디 연기가 거의 연기의 정점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코미디 연기는 정말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정극 연기는 어떤 하나의 큰 캐릭터를 잡고 그 중심을 잡고 그냥 쭉 이제 가면 어떤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극은 근데 이 코미디는 굉장히 호흡이라든지 타이밍이라든지 리듬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살아있어야 되는 연기인데 저도 이제 성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우도 이제 연기자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코미디 연기는 진짜 어려워요. 근데 너무 잘한다. 그래서 정말 말해 뭐합니까? 유해진 배우도 정말 연기의 신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후반부로 이제 가면 이제 김고은 배우가 맡았던 그 무당이 있는데 무당은 보통 자기가 모시는 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고은이 모시던 신이 이제 할머니인데 후반부에 저는 이제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 후반부에 나오는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 그 후반부에서 이제 갈린 그 핵심인 이제 일본의 그 다이묘라는 장군이 나오죠. 장군이 일본의 그 사무라이 칼을 쓰는 장군이 나오고 그 일본에서 전쟁의 신이라 불리는 그런 존재가 나오거든요. 그게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영화에서 김고은이 무당이니까 무당의 표현으로는
일본의 귀신은 한국과 다르다. 그래서 일본에는 정령이라는 존재가 있고 한국에는 그런 존재가 없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거는 혼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존재다.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혼이나 영은 사실은 귀신이고 무섭고 뭐 해코지는 할 수 있지만 그 혼과 육신이 같이 있는 인간을 죽일 순 없다. 그걸 이제 해할 순 없다. 이길 수가 결코 없는데 일본에는 이게 정령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정령은 어떤 육신이 있고 신체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은 아니고 사람도 아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존재죠. 실제로 자기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일본의 장군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비 같기도 하고 죽은 지가 아주 오래된 존재인데 살아서 움직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많이 갈립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오컬트의 장르에서 뭔가 갑자기 판타지물이 됐다. 이런 평들이 많죠. 예. 그래서 아까 이동진이 이제 허리가 끊겨 양분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저는 뭐 설득이 됐고요. 예. 그리고 아주 흥미도 있었고 그랬는데 아무튼 거기서 이제 김고은이 이제 그 장군의 어떤 시선을 끌면서 이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시선을 끌면서 막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하다가 이제 김고은이 본인이 이제 약간 무당이 아니라 나무의 신처럼 나무의 전령처럼 나무에 숨어서 아주 오래된 그 나무의 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 장군한테 들키거든요. 이게 가짜다, 인간이다. 하면서 이제 장군이 이제 그 김고은을 해하려고 할 때 김고은이 막 급하게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김고은을 지켜주는 신이죠. 본인이 이제 모시는 그 할매 신이 그 장군 앞을 탁 서가지고 막 막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뭔가 굉장히 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보통 한국에서 이제 무당이나 이런 걸 얘기하고 무당이 모신 신을 얘기하고 이러면 굉장히 뭔가 좀 꺼림칙하고 무섭고 뭔가 신을 모시고 한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좀 무섭게 느껴지잖아요. 마치 귀신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약간 그런 어떤 박혀있던 고정관념의 그런 이미지가 사라진다고 해야 되나? 정말 정말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 수호신? 그런 느낌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하얀 소복 같은 한복을 입고 있는 그 존재인데 그게 실체가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무서워 보이지도 않고 무서워할 장면도 아니고 그 일본의 그 사무라이 그 장군의 정령에 맞서서 앞을 탁 가로막는데 와, 그 부분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조금 이건 조금 뭐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어렸을 때 진짜 제가 애기였을 때 제가 뭘 잘못했을 때 저희 엄마가 막 너 일로 와 이러면서 너 혼나야겠어 하면서 막 회초리 들고 막 너 일로 안 와 이럴 때 그때 옆에 이제 저희 외할머니가 계셨는데 제가 맨날 외할머니 등에 숨었거든요. 외할머니가 아이고 막 뭐라 하지 마라 그래서 저를 지켜주셨던 그럼 막 저희 막 외할머니도 생각이 나고 정말 우리 할머니와 같은 그런 우리 지켜주고 막 따뜻함으로 지켜주는 그런 존재 같다라는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도 너무 좀 인상적이었어요. 인상적이었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는 아까 초반에 제가 요약했던 것처럼 이야기가 미국에 사는 어떤 한국인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이 이제 아들들이죠. 아들인 이제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휠체어에 있고 이제 곧 막 이렇게 이제 세상을 떠날 것처럼 이제 휠체어에 앉아 있는 할아버지가 있고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갓 낳은 아기가 있거든요. 있는데 이 아기가 울음을 안 멈추는 거예요. 울음을 멈추지 않아요.
보통 태어나고 울고 그치기도 하는데 애가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 의사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고은이 와서 무당을 부르는 거죠. 방법이 더 이상 없으니까. 무당이라도 이제 불러서 한번 해보자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뭔가를 이제 김고은이 읽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탁 했는데 그게 막 전혀 모를 비밀 같은 이야기인데 그걸 이제 김고은이 탁 얘기를 하니까 뭐지 하고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믿음이 가게 되는데 하여튼 그 집안에 그 아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아들도 그 젊은 아들도 눈을 감으면 자꾸 막 여자들의 어떤 여자인가 하여튼 어떤 비명 소리가 자꾸 들리고 그게 약간 뭔가 이렇게 저주처럼 막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김고은이 이제 그 할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몇 자리가 있느냐, 선조 몇 자리가 있느냐, 몇 자리에 대해 하면서 이게 묘의 문제다. 그래서 좋은 곳으로 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좋은 사람이 있다, 그걸 도와줄 사람이 있다 하면서 장면이 전환되는데 거기서 이제 최민식과 이제 그 유해진 배우가 나오거든요. 직관과 장의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와서 그 묘를 이장을 하려고 해요. 이장을 하는데 굉장히 부잣집이고 돈이 많은데 그 선조를 모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휠체어에 앉아 있는 할아버지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젊은 남자한테 할아버지고 애기한테는 증조 할아버지죠. 이제 그 묘를 이제 이장을 하려고 갑니다. 요 멤버들이. 그래서 김고은, 이도현, 나머지 최민식, 유해진 이렇게 다 해서 이 미국 회사 가족들도 한국 들어오고 해서 그 이제 선조를 모시는 묘로 가죠. 근데 보통 이 정도 돈이 있으면 아주 풍수지리적으로 너무 좋은 아주 좋은 명당에 이제 모실 거 아니에요. 근데 갔는데 저기 막 북한 가까운 막 정말 사람들 살지도 않는 이상한 산골 안으로 막 들어가는데 딱 도착했는데 이상해 느낌이. 그래서 막 유해진도 그렇고 그 직관인 최민식도 그렇고 딱 보니까 이거 아니다 싶은 거죠. 그리고 막 흙도 맛봐 직관이. 근데 막 퇴 하고 뱉거든요. 그리고 막 근처에 막 여우들이 막 있어. 그리고 막 그런 얘기 하는 무덤 근처에 여우들이 있으면 안 좋은 거 알지?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보면 일감을 이제 김고은이 미국 가서 그렇게 따왔는데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이제 5억인가 막 큰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유해진도 막 그 특유의 막 즐거워가지고 그 얘기 듣고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은퇴하는 거지 이러면서 큰 돈 벌고 이 퇴직하기 전에 아이고 이거 큰 돈이 들어오는구만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되게 좋아했는데 막상 딱 갔는데 아시잖아요. 이런 쪽 일을 하는 사람들 느낌이 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차에 그 자리에 가는데 차에 딱 타죠. 차에 딱 타가지고 최민식이 얘기합니다. 나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화림이나 그 무당 그 김고은이나 이 애들한테 얘기죠. 너희들도 알잖아. 이거 몇 자리 잘못 옮겼다가 큰일 난다고. 이 관련된 사람들 줄줄이 줄초상 난다. 그러면서 나 이거 못하겠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설득 이렇게 해서 이제 이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파묘를 하게 되죠. 파묘를 하고 파묘하면서 이제 그걸 빼서 이제 뭐 이렇게 옮기게 되는데 하여튼 그 과정에서 죽은 그 관에 있던 그 조상이 이제 홀령이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제 좋은 데로 못 가고 귀신으로 남은 거죠. 그러면서 이 안 좋은 이 명당이 아닌 이 아주 안 좋은 이 썩은 땅에 나를 오랫동안 돌보지도 않고 나를 여기 넣어놨다라고 이제 그동안 이제 분노에 가득 차서 악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귀신이 돼서 막 아들들을 막 찾아가서
아들도 찾아가고 아들이 그 휠체어에 있는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된 자기 아들이죠. 찾아가서 막 죽이고 그 다음에 뭐 밑에 손자도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이제 그 애기까지 막 다 이제 애들 막 다 죽여버리려고 막 하거든요. 막 그렇게 하고 막 하여튼 그 과정에서 막 일대 막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장면에서 그 젊은 남자죠. 젊은 남자 이제 그 조상 귀신한테는 이제 그 손자인 걔 몸에 들어가는데 걔 몸에 들어가서 막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 막 일본 말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싹 그 빙이 되죠. 그 걔 몸속에 빙이 되는데 빙이 되면서 갑자기 막 나치의 경례를 막 하면서 막 대일본 제국을 하면서 막 북진하라 앞으로 가라 하면서 막 군인의 그 목소리를 막 외치거든요. 그때 저는 딱 보면서 알았죠. 아 얘네들 친일파로 나라를 팔아먹고 부를 축적한 호의호식하는 존재들이구나. 그 생각을 했고 그 혼령에 들어가면서 아 친일파구나. 일본 군대에 들어갔고 일본 위에 자신의 모든 걸 판 사람이구나. 그래서 생각했죠. 아 친일파 가족들이다. 그래서 그 순간 이게 이런 쪽 얘기로 가는구나. 어떤 한국의 역사적인 문제를 가는구나. 그런 걸 좀 알았던 것 같고 그 장면에서 그때부터 이제 어떤 그런 친일파를 꼬집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도 보면서 이제 약간 어떤 느낌이 범이라는 게 사실은 저도 이제 약간 이런 예전부터 역사나 이런 것도 조금 이제 좋아 관심이 많았고 이런 역사적인 스토리에는 좀 관심이 많았어서 한국 지도를 뭐 여러분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 지도를 뭐 어렸을 때는 토끼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토끼를 더 닮았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지도가 호랑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범의 허리를 끊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여우라는 게 뭔가 약간 일본의 이런 존재인 것 같고 범의 허리라는 게 한국의 어떤 이 땅을 어떤 중간을 허리를 끊어버렸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러고 뭐 이리저리 하다가 그 잘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을 하고 그럼 이제 이 영화 끝나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 영화는 이제 시작도 안 했다. 그래서 끝난 것 같다. 그랬는데 그 파묘하는 과정 중에서 그 파묘를 할 때 그 무덤의 땅을 파는 이제 일꾼들이 있단 말이죠. 그 일꾼들도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일꾼들이 있는데 그 이 조상의 관을 빼내고 그걸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런 문화가 있나 봐요. 이제 보통 그 무덤 안에 그 땅을 파고 나서 그 안에 약간 유물들이라든지 돈이 될 만한 것들이 같이 묻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하는 일꾼 중에 한 분이 뭐 이렇게 찾아보려고 땅을 몇 번 이렇게 쓱쓱 건든 거죠. 관은 빼고 이제 이 주인공들은 다 그 관을 이제 다른 데로 옮기려고 이제 가는 중이었고 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남은 일꾼들이 이제 흙을 덮어야 되니까 뭐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하다가 한 명이 이렇게 땅을 건들고 있었는데 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왔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뒀으면 되는데 뱀을 이제 쓰던 삽으로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확 죽이거든요. 죽이는데 이제 뱀은 보통 죽이면 죽잖아요. 탁 죽이는데 그 뱀이 엄청난 그 여자의 비명을 지릅니다. 깍 하고 막 지르거든요. 그때 저 보면서 막 소름이 막 돋아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이거 막 후기 찾아보니까 저는 몰랐어요.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막 이거 찾아봤는데 그때 그 뱀의 얼굴이 여자 얼굴이었대요.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아요? 저는 그때 극장에서 화면이 컴컴해서 그런지 저는 그냥 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뱀을 죽였는데 그냥 뭔가 여자 비명소리가 나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봤던 제 친구 중에 그 파멸 본 친구에서 물어봤어요. 야, 그 장면에서 그 여자 얼굴이었니? 그랬더니 여자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헐 이러면서 나는 그 장면을 여자 얼굴로 안 봐서 천만 다행이야. 그랬으면 난 너무 무서웠을 거라고. 아무튼 그랬대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그러니까 놀랬겠죠. 그 일꾼도. 그래서 뭐야 하면서 막 죽였는데
확 비명을 지르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에 이제 막 위키 같은 걸 찾아보니까 그게 이제 일본 귀신 중에 그런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몸은 뱀인데 얼굴은 이제 여자 얼굴 안에 그런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그런 귀신인 거죠. 여러분 대충 이게 느낌이 오시죠? 예,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이제 그 관을 이제 이장하려고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서 막 비가 내리고 근데 이제 장례를 치를 때 관이나 이런 걸 이제 이제 이관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비가 내리면 그게 정말 불길한 징조래요. 그쪽 업계에서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제 선조 귀신이 나와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예. 난리가 나고 이제 뭐 하여튼 그런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다 일단락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각자 자리로 돌아가서 이렇게 있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 최민식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일했던 그 일꾼 그분이 요즘에 뭐 일도 안 하고 뭐 두무불출한다 뭐 이런 얘기 있는 거예요. 한번 집에 가봐라 해서 갔더니 그분이 막 집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막 벌벌벌 떠면서 거기서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형 이러면서 나 그때 거기서 그런 게 있어서 뭐 이렇게 하다가 뱀을 죽였는데 그때 이후로 막 헛게 보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뭐 그걸 동티라고 표현하던데 하여튼 뭐 뭘 했다 이러면서 형 미안한데 다시 그 자리로 가가지고 그 죽은 뱀 사체를 찾아서 좀 이렇게 혼령을 좀 달래줘라 그래야지 내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듣고 최민식이 이제 가족 이미 다 끝났는데 혼자서 차를 몰고 그 묘를 그 관을 파냈던 그 묘자리로 갑니다. 가서 이제 그 자기 이제 그 동생을 생각해서 땅을 다시 이렇게 와서 보거든요. 보면서 이제 거기서 그 뱀을 발견합니다. 놀래죠. 깜짝 놀래요. 그러고 그 삽으로 뭔가 이렇게 치는데 그 묘가 그, 그 관이죠. 관을 빼고 그 묘가 그 닿을 거라 생각했는데 바닥을 쳤는데 바닥에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는 거예요. 삽에 부딪히는 게 있어. 그래서 막 뭐 이렇게 확 파거든요. 파는데 거기서 그게 나옵니다. 또 다른 관이 나옵니다. 또 다른 관이. 세상에. 그래서 막 배경음악으로 우와 이러면서 아시죠? 무서운 우와 우와 이러면서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저도 너무 무서워 소름 돋아 이러면서 그러죠. 그러면서 이거 뭔가 있다. 그래서 난리가 났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첩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첩. 그러니까 뭔가 한 군데 묘를 한 군데 하나의 관을 넣는 게 아니라 첩 말고 중첩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오늘 검색을 해봤는데 명당 자리에 그런 일이 있대요. 근데 여기는 명당 자리가 아니잖아요. 명당 자리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기운을 받으려고 누가 이제 명당 자리에 해놓던 거를 알고 봤더니 또 있는데 그냥 그 위에 같이 첩장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첩장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제 최민식도 막 이렇게 연락을 하고 막 이게 있다 그래가지고 뭐 다시 이제 그 멤버들을 모읍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다들 뭐 이렇게 막 쉬쉬하죠. 막 이게 안 하고 싶은데 막 이랬는데 그래서 그 관을 꺼내는데 관도 신기해요. 관도 우리 보통 이렇게 똑바로 누워 있잖아요. 근데 관이 수직으로 들어가 있어. 소름 돋죠. 그거부터 너무 막 미스테리 너무 무서워.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서 그 관을 이제 해결하면서 옮기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알게 되는데 결국에는 여기까지 스포를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까지만 스포를 하겠는데 그 관에서 아까 정령이라고 얘기했던 그 일본의 전쟁의 신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사무라이죠, 사무라이. 일본의 그 일본 특유의 그 예전에 그 관 있죠, 막 도요토미 히데요시 막 이런 막 그 외구들이 썼던 그런 막 투구 모양 있잖아. 일본 특유의 그런 투구 막 그런 것도 나오고 막 하는데
그리고 장군이 그냥 장군이 아니라 일반적인 장군이 아니에요. 보니까 키가 막 한 3m, 4m 될 정도로 인간으로 볼 수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인데 실제로 뭐 이제 거인이죠. 거인인데 실제로 일본에 그런 특이하게도 거인이 나와서 그 사람이 이제 어마어마한 장군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 어떤 귀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정령인 존재가 돼서 커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는. 근데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1만 명을 뱄다. 그럼 나는 전쟁의 신이 되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기승전 뭐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는데 아무튼 이제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되게 좀 재밌었던 장면이 그 처음에 이제 묘자리를 파내고 그 조상 그 묘자리를 파서 관을 옮기고 이게 어떤 포인트가 재밌냐면 이제 약간 이것도 뭐 그 이쪽 업계에서의 그냥 습관처럼 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최민식이 약간 감사 인사처럼 뭐 잘 하고 갑니다, 뭐 잘 보고 갑니다 얘기했나? 그렇게 하면서 그 무덤이 아직 흙을 덮지 않은 그 파여진 그 땅 거기 위에 1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툭 던지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툭 던져서 그게 이제 땅 위에 툭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그 100원짜리 동전을 딱 던질 때 그 100원짜리 거기에 이제 이순신 그림이 있어요. 아시죠? 100원에는 이순신 장군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이거 이순신 100원짜리를 몇 자리로 던진 이유가 역시 있구나. 이게 그래서 던졌구나. 예. 이게 결국에는 후반부에 갈수록 어떤 친일파 이런 얘기와 한국의 그 일제 감정기 때 어떤 일본의 야욕과 그 일본의 그런 장군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할아버지 빙의 됐을 때 그 손자가 젊은 남자인 손자가 빙의 됐을 때 막 앞으로 북진하라 얘기했던 그런 일본의 제국주의와 그런 것과 일본의 장군 그런 전쟁이 지난 일본의 그런 장군을 정령이 된 그 장군을 한국의 그 땅에 박아놓는 어떤 그런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최근에 나온 기사의 내용처럼 정말 항일의 그런 한국의 그 아픈 그 일제 강점기의 그 근현대사 그런 것들을 이제 담은 거죠. 얘기에 담은 거죠. 그래서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거기서 100원짜리 동전을 던진 이유가 있구나 하면서 이제 재밌더라고요. 그 포인트가 재밌었고 이건 뒤에 한 얘기인데 저는 이제 명량을 안 봤거든요. 근데 명량에서 이순신 역할을 한 게 최민식이라면서요. 최민식이 한 건 알죠. 아는데 최민식이 명량에서 이제 이순신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이순신 동전을 던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웃겼고 그리고 이제 그 동전을 던질 때는 뒷부분에 이제 일본 장군이 나오는 이런 거 얘기 나오기 전이니까 그 일종의 그 뭐라고 해야죠? 복선처럼 일종의 예고였던 거죠. 근데 이제 인터뷰를 보면 장재현 감독이 의도한 게 아니다. 뭐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그 땅 파고 나서 그 땅의 어두운 색깔과 대비하기 위해서 동전을 던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땐 그건 다 그냥 하는 소리고 이게 다 노렸습니다. 안 노린 게 어딨어요. 영화 그 포인트 하나하나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재밌기도 했고 깨알 재미면서 아주 좀 웃겼어요. 좀 웃음 포인트였어요. 보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되게 웃긴 웃음 포인트였고, 그리고, 뭐, 결국에는 뭐, 새드 엔딩이 아니라 이런 영화들은 결국엔 그걸 잘 해결하고 끝이 나잖아요. 해결하고 끝이 나는데, 다 보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 몇 자리 100원짜리 던질 때부터, 이순신을 던질 때부터 이미 결론은 나 있었다. 든 생각이 거기서 장군이 막 자기 입으로 그래 얘기해요. 자기는 10,000명을 뺀 뭐 전쟁의 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도현이 빙의 되는 장면이 있어요. 병원에서 이제 이도현이 다치고 이제 빙의 되는데 이도현이 이제 어떤 그 일본 장군 정령에 뭘 이렇게 당해가지고 그 이제 약간 빙의가 되는데 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막 이제 이도현이 막 갑자기 막 그 일본어로 막 얘기를 하거든요. 뭐 나는 뭐 10,000명을 죽였고 뭐 이분은 뭐 전쟁의 신이고 나의 장군님 막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다 보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야 네가 10,000명을 뺀 전쟁의 신이라고 웃기고 앉았네. 야 진짜 전쟁의 신은 이순신이야. 심지어 이름도 신이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웃겼어요.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이순신과 일본의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 장군과의 한판 승부. 야, 잽이 안 된다. 예. 이미 뭐 이순신 장군은 뭐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외국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그 제너럴 그 현대의 그런 유명한 장군들도 정말 어마어마한 대단한 역사적인 장군으로 손꼽는 그런 장군이죠. 예. 특히나 해양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그 하기침과 정말 대단하죠. 거북선과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미 100원을 던질 때부터 게임 끝이었다. 물론 거기서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다 보고 나서 복귀를 해보니 너무 재밌고 웃긴 포인트였다. 예.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명량, 이순신, 국뽕에 정신 못 차린다. 국뽕에 정신 못 차려가지고. 예, 그랬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이도현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퇴마하는 장면이 있는데, 항상 그 퇴마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이제 무당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그런 주문을 외우고 뭐 하여튼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런 병원에서 요렇게 하는 장면은 참 재밌는 클리셰다. 예. 이 검은 사제들이 신부님 대신에 이제 한국의 지방 곳곳에 이제 무당들이 모인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이제 2명이 와요. 이제 화림, 김고은 제외하고 2명이 더 오는데 김고은은 이제 전라도 말을 하고 이제 귀신으로 이제 무당으로 빙의가 돼서 전라도 쪽 무당 그리고 이제 김선영 배우 나오는데 김선영 배우가 이제 원래 이제 경상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경상도 쪽 무당 그리고 이제 중학생처럼 보이는 어린 여자분 배우분이 나오는데 그분 성함 모르겠어요. 그분 나오는데 그분은 이제 충청도 쪽 무당 이렇게 해서 이제 이도현을 둘러싸고 이제 도깨비불이라는 놀이를 해요. 그게 이제 이도현의 몸을 통해서 그 일본의 그 장군의 이제 혼을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이제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 장면도 되게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도깨비불이라는 그 행위가 제주도 고유의 어떤 그런 어떤 뭐라 해야 될까 민속 신앙이래요. 민간 신앙이고 토속 신앙이고 그래서 이제 둘이를 불러가지고 이제 김고은이 이제 친한 동료죠. 그래서 우리 도깨비 놀이나 한번 할까? 한번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봤는데 예전에 이제 저희 학창 시절 때 요즘도 있나 모르겠네. 이제 사람 둘이서 이제 연필을 이제 같이 이렇게 두 손으로 마주 잡고 막 귀신을 불러내는 막 이제 그런 놀이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일종의 도깨비불 놀이가 아닌가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각자 이제 그 빙의 돼가지고 자기 신의 목소리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모시는 신의 얘기를 하는데 김선영 배우는 막 그 막 경상도 말로 하고, 김건 배우는 막 전라도 말로 어찌 했을까 뭐 이러면서 하고, 자해라는 역할로 나오는데 자해 배우, 자해 맞을 거 자해라는 그 어린 무당은 충청도 말로 했어유 하면서 뭐 했어유 뭐 이러면서 막 그런 말로 하는데 그런 것도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무서운 장면이라기보다는 되게 뭔가 정감 있고, 한국적인 그런 토속적인 어떤 따뜻함이 느껴질까요? 이런 재미가 있구나. 뭔가 곳곳에 지역이 이렇게 같이 합쳐서 막 이렇게 힘을 모으는 그런 장면들에서 저는 되게 좀 감동적인 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주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어떤 이제 서로 이제 목숨을 건 어떤 그런 이제 서로 이제 다 싸우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이제 화림은 없고 김고은은 없고 그 나머지 그 충청도 경상도 두 무당이 이제 혹시나 만약을 대비해서 병원에 있는 이도현 옆에 와서 이제 이도현이 목숨을 잃을 걸 대비해서 그 이제 병원에 몰래 이제 그 암탉인가 닭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무당 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그 죽을 위험을 이 닭 쪽으로 끌고 와서 이제 닭을 대신 죽이고 이 사람을 살리는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의식이 있는데 그걸 혹시나 이도현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죠. 준비를 하면서 그 어린 자애가 옆에 이제 김선영 배우 김선영 이제 그 경상도 무당이 있고 그 자애가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닭을 되게 불쌍해 보면서 이 닭 안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래서 김선영 배우가 야 너 교촌 치킨은 잘도 먹더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영화 이제 유머 부분이죠. 유머 파트인데 아주 보고 진짜 빵 터져가지고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 잘 안 웃으셨던 것 같은데 그 대사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교촌 좋아하는 저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면도 그렇고 보고 나면서 이 얘기를 복귀해봤는데 생각보다 닭이 이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희생을 정말 많이 하는 동물이구나. 그런 약간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러려고 만든 장면은 아니지만 되게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웃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핵심이 이제 파묘 영화 제목이 파묘잖아요. 파묘가 묘자리에 관련된 거는 아무래도 핵심이 한국의 무당 이런 풍습 쪽이라기보다는 지관, 풍수지리와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영화의 주인공은 확실히 최민식이고 그리고 어떤 이 이야기의 결말을 지을 때 최민식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이 직관이란 직업에 대해서 좀 알게 돼서 되게 재밌었고 놀라운 거는 풍수지리 이런 묘자리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런 예전 문화가 굉장히 사라졌잖아요. 사실은 요즘은 이제 거의 제사도 안 지내는 분위기죠. 요즘은 TV를 봐도 명절 때는 다들 이제 해외여행 가시고 그리고 사실은 뭐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 제사라는 게 사실은 이 여자분들의 노동력이 엄청 들어가고 사실은 그 노동력을 꽤나 이제 많이 빌려서 쓰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굉장히 힘든 노동이었죠. 최근까지도 그런 역사가 쭉 이어져 왔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런 예전에 그런 문화들도 이제 점점 이제 옅어져 가는 분위기고 그리고 이제 다들 그런 집들이 많아진대요. 그러면서 이제 제사 그만 지내자. 이제 마음으로만 빌고 우리 조상님한테는 마음으로 빌고 대신에 우리 가족끼리 이런 뭐 어디 여행을 가든지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그런 식으로 이제 가자 이런 집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저도 그게 맞는 것 같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제사를 지내긴 하는데 이제는 이제 음식을 거의 안 하죠. 정말 뭐 평소 이제 집밥 먹을 때 할 정도의 요리처럼 그냥 간단하게만 해가지고 그냥 기본만 하시고 두 분 딱 저희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딱 드실 양만 하고 저는 제사 때도 갈 때는 또 함께 하는데 보통 저는 거의 이제 명절 때는 잘 안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도 하게 되는데 명절 때는 내려갈 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명절 끝나고 조금 피해서 이제 내려가는 교통편 여유 있을 때 그때 그냥 내려가서 부모님 뵙고 하거든요. 그래서 명절 때는 전화만 드리고 저도 뭐 마음으로만 빌고 하는데 저희 집도 이제 점점 이게 사라지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 추석 때 다가올 추석 때는 저 그냥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우리 어디 뭐 여행이나 한번 가자 저 그렇게 말씀드릴 생각이거든요. 아마 저희 아버지도 이제 점점 이제 제사에 대한 그런 생각도 없어지고 하시니까 여행 가지고 하면 저희 아버지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분도 나이가 있으셔서
또 이렇게 긴 연휴 있을 때 가족끼리 여행 가고 좋은 추억 남기고 하는 거지. 예. 아유, 뭐 돌아가신 분들 뭐 마음속에 담고 기리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안 중요하다기보다는 한편으로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살아있는 내 옆에 있는 이 가족들과 더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그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그게 더 살아있는 사람에게 더 중요한 일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좀 다른 얘기로 빠졌는데 그래서 이 직관이란 직업에 대해서 알게 된 게 너무 좋았고 이 직관 제가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이렇게 제사도 점점 이제 지내는 집들이 줄어가듯이 이 풍수질이나 이런 쪽에서 일을 하는 직관이라는 이 직업에 있는 분들도 이제 수요가 거의 없대요. 없고 이 직업을 하는 분도 이제 거의 없어져 가고 그래서 좀 놀랬던 게 이분들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 많이 일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일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아, 이 아파트 위치와 이런 것들이 이게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들 어떤 자문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쪽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일도 하는구나 하고 좀 되게 알게 되어서 되게 좀 재밌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영화 초반부에 최민식이 그런 얘기 하는데 아무리 뭐 무슨 종교니 뭐니 해도 돈이 많다고 해도 이 나라의 상위 1%들은 다들 풍수에 미쳐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얘기도 너무 좀 재밌었고, 뭐 돈이 많고 뭐 대단히 뭐 성공했고 뭐 이제 막 자신을 굉장히 많이 치장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런 풍수와 이런 것들에 막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린다. 그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되게 좀 재밌었고, 약간 비꼬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느낌이 있고, 그리고 보면서 이 부유 대를 이어서 이렇게 큰 부를 가진 이런 집안들이 많은 집안들이 일제에 부역한 사람들이구나. 좀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대한민국은 참 그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구나. 뭐 그런 안타까움이 좀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이제 일제의 그 쇠말뚝 서사가 나오는데 저는 이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튼 그 서사를 끌어다 쓴 게 되게 흥미로웠고 실제로 이 쇠말뚝이 그냥 근거 없는 얘기라는 게 이미 다 밝혀져 있는 상태인데 보면서 세상에 이 쇠말뚝 서사를 쓴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얘기를 쓰면 너무 실망스러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영화를 보는 중간에 이제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쇠말뚝 얘기로 간다고? 그럼 너무 실망인데 이랬는데 뻔하게 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뻔하게 풀지 않았던 게 저는 좀 안심했고 그렇게 풀었으면 너무 실망했을 것 같아요. 영화가 너무 싸구려 느낌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도 감독도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풀진 않았겠죠. 당연히도 생각이 있는 감독이라 그렇게 풀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재미있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귀신의 어떤 인식 차이, 그 차이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다. 그걸 이제 무당인 화림, 김고은 배우가 막 연극 중에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좀 재밌었고,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사바하 세계관과 파묘 세계관을 결합한 유니버스를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었던 게 그 장재현 감독 인터뷰를 봤는데 그 이제 사바하는 주인공이 이제 이정재 배우거든요. 그 이정재 배우를 사석에서 만날 때마다 이정재 배우가 사바하 2 찍자고 그렇게 졸라댄대요. 그래가지고 보자마자 옳다커니 이러면서 야 이거 세계관 한번 결합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사바하 2를 좀 찍어주거나. 그래서 검은 사제들까지 같이 합치면 좋죠. 검은 사제들은 천주교 쪽이고 그쪽 종교죠. 그리고 세계관 이제 사바하 2가 이제 기독교랑 불교 그쪽 종교에 나왔고 그리고 요쪽 이제 파묘는 이제 무당과 직관 풍수지리 쪽 나오고 그죠? 이 세계관 한번 합했으면 좋겠다. 마치 마블처럼. 아쉽게도 마블은 지금 망해가는 중이지만
뭐 짧게나마 이렇게 요런 게 만나는 순간들, 아니면 다음에 어떤 영화를 만들지 모르겠지만 이 배우들을 짧게나마 뭔가 카메오를 쓰면서 그런 접점의 포인트들을 만들어주면 영화 너무 좀 유쾌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갑자기 막 200만이 넘었다 그러니까 관객 수 많이 들어가지고 장지현 감독 돈 많이 벌어서 다음 영화에도 투자 더 많이 받고, 그래서 꼭 그 합친 유니버스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보세요. 김윤식, 강동원, 박소담 아니겠구나. 김윤식, 강동원, 이정재, 그 다음에 그 최민식, 김고은, 유해진, 보세요. 이 배우들 섭외만 해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그래서 웬만하게 돈을 벌어서는 부를 수가 없다. 어마어마하게 벌어야 된다. 그래서 꽤 많은 관객이 들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보니까 평일이라서 그런지 아직 260만이네요. 또 이제 다가올 또 요번 주말에는 또 듄2가 개봉을 하는데, 듄2 개봉하면 힘을 좀 쓸지 안 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니까 이제 350만 관객 수가 손익분기점이래요. 영화는 140억밖에 안 들어갔대요. 돈이 진짜 얼마 안 들어갔고, 그래서 사실은 관객 수가 350만보다 더 적은 수가 손익분기점이었는데, 영화 이제 홍보나 광고비가 꽤 많이 나갔어서, 안 그래도 꽤 오래 전부터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350만으로 측정이 됐다고 하는데, 350만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것보다 좀 더 이제 분기점을 넘겨서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조금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스토리가 재밌어서 저 같은 사람도 또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좀 흥미있는 영화를 더 마음 편하게 장지현 감독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무당들이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막 할머니 막 나이든 이런 무당이 아니라 아주 이제 김고은과 이도현 아주 젊고 힙한 무당. 그래서 쉴 때 헬스하고, 김고은 스피닝 하거든요. 자전거 아시죠? 스피닝 막 음악 맞춰서 타고 있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우 힙한 MG 무당. 아우 너무 웃겼다. 재밌었다. 그런 거 재밌었고, 그리고 약간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 최민식 그 범죄와의 전쟁 보면 그 중간에 약간 깝치다가 깡패들한테 깡패들이 땅 파가지고 땅에 던지잖아요. 팬티만 입혀가지고 갑자기 영화 보고 와서 집에 와서 이제 어 팟캐스트 이번 에피는 이제 파묘해야지 하고 막 떠오르는 대로 막 메모장에 쓰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최민식이 그 범죄의 전쟁이 생각나면서 니가 서장 뭐시노? 남천동 살제? 그 영화가 생각이 나면서 그 반주만 입고 이제 땅에 들어가가지고 막 거기 막 모래 막 덮잖아요. 그래서 그 치욕을 이제 겪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삽으로 땅을 파고 이제 땅판 안으로, 그 땅 안으로 막 들어가고 했던 게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되게 좀 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최민식은 사주가 땅인가 흙인가? 이러면서 흙이랑 뭔 인연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홈파망이죠. 아주 홈파망. 이순신 장군 역할을 했던 명량에서 이순신 플러스 빤쭈만 입고 들어가. 우리 최씨, 우리 최씨 역할을 했던 우리 이제 그 최민식 배우가 이 파묘, 직관 풍수지리사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후반부 그 논란의 장면, 제가 이제 영화를 보고 와서 저번 주말에 이제 제 옆자리 동료분이 이제 아직 보기 전이었는데 제가 이제 보고 왔다 하면서 이제 먼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영화가 후반부에서 분명히 갈릴 것 같다. 나도 솔직히 그 순간에서
이게 좀 유치하게 가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 순간에. 근데 보다 보니까 설득이 됐고 결국에는 재밌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동료분한테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포인트가 있다. 뭐 이 정도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동료분한테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보고 와서 저한테 얘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죠. 이 후반부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일본의 장군이 나오면서 이게 그전에는 약간 미스터리한 이런 얘기들로 갔는데 이게 갑자기 판타지 장르가 됐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존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면서 처음에 좀 유치한가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곡성의 후반부 이제 아쿠마가 나오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그 이제 나오죠. 그렇게 이제 악마로 돼서 나오는데 생각해 보면 이제 뭐 아쿠마의 약간 일본 사무라이 버전,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좀 더 단순하게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더 그 일본의 어떤 지독한 만행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택한 어떤 옵션이 아닌가, 그런 선택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뭐 영화적인 상상이라면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되게 이 영화의 제목처럼 최민식의 어떤 풍수지리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게 이야기가 마지막에 해결이 난 종결이 된 그 부분도 참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재밌게 봤고 보고 나서 한 번 더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영화 2번 안 보거든요. 거의 2번 본 영화가 없는데 저는 많지가 않아요. 손 꼽는데 한 번 더 보고 싶다 이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한 번 더 보진 않았습니다. 더 보진 않았는데 이번 주말에 한 번 더 볼까 하다가 보러 가진 않았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꽤 재밌게 봤던 영화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4일 만에 200만을 찍었을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극장이 완전 가뭄이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15,000원 줄 바에 15,000원이면 OTT 한 달 OTT 내는 것보다 더 비싼데 뭐 15,000원이야 이러면서 잘 보러 가지도 않고 사실은 파묘 전에 원카가 그나마 선방했고 한국 영화들 뭐 줄줄이 뭐 나가리 됐죠. 뭐 외계인 그 영화도 2부 나왔는데 완전 망했죠. 최동훈도 뭐 어마어마한 감독이고 대작 찍은 감독이었는데 완전 뭐 그냥 뭐 최동훈 감독 그리고 CJ도 완전 뭐 말아먹었죠. 너무 상황이 안 좋아요. 한국 영화 상황이 안 좋은데 4일 만에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한국 영화 선전하니까 너무 좀 기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와 이렇게 안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본다고? 물론 뭐 서울에 보면 있었지만 그래서 이유가 뭘까? 이 성공의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저 혼자 약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신기하게도 보고 나오자마자 이 생각이 됐어. 이 영화 잘 될 것 같아. 물론 이제 국뽕이 크죠. 국뽕적인 부분도 크고 그게 그런 국뽕 생각을 하면서 요런 또 항일, 일본 관련된 또 요렇게 또 요런 얘기 좀 달달하지 또 그런 생각을 한 부분도 있고 근데 딱 보자마자 이거 이 영화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짧은 시간에 200까지 뚫으니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뭐 이동진의 그런 영화적인 평은 있죠. 영화적인 평은 혹평이긴 한데 근데 저는 이야기를 너무 흥미진진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막 긴장되고 막 이렇게 긴장되고 막 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끔 아주 잘 만든 중간에 아주 짧게 웃음 포인트를 주는 부분에서 잠깐 이렇게 환기가 좀 되고 그리고 끝까지 막 이게 힘이 빠지지 않게 이렇게 잘 이끌어 갔다는 저는 그렇게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화 기깔나게 잘 만들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뭐 반대 의견도 있으시겠지만 그리고 요즘 보면 궁금한 이야기 뭐 Y나 꼬꼬무 그리고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도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을 썰로 풀어주는 이런 것들이 인기가 엄청 많잖아요.
저는 또 왜 이러냐라고 묻는다면 또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저는 이런 분위기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호기심이 가게끔 만드는 이야기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장르적인 측면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관객수를 찍기는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건 속도가 너무 빠르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외계인도 그렇고 이제는 관객들이 뭔가 겉이 되게 화려한 영화보다 와 이야기 너무 흥미진하고 재밌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것에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웬만한 뻔한 어떤 그런 장르들의 영화들은 OTT에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넷플릭스 당장 들어가만 봐도 넷플릭스 자체 제작한 영화들 막 되게 진짜 잘 만들었다 이런 영화는 아니지만 그냥 킬링타임으로 보기 좋은 영화들 그 안에서도 막 다양한 장르가 있잖아요. 액션 있고 아주 그 뭐죠 블록버스터 이런 것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의 만족감을 얻는 거는 그냥 그 정도 OTT로도 충분한 것 같아. 근데 이 장재현의 사바하나 파묘 같은 이런 스토리를 담은 영화가 OTT가 있나? 하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한국적인 이야기를 담았으니까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거 뭐라 해야 될까요? 이건 무슨 오리지널리티가 있다고 해야 되나? 희소성. 굉장히 희소성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미스터리한 물들도 외국 것도 있겠죠. 있는데 한국적인 걸 담는다? 호기심 동하죠. 호기심 동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먹혔고 그래서 극장에 보러 가게끔 만들었다 사람들을. OTT를 기다리지 않는다. 당장 너무 보고 싶어.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공포를 거의 안 보지만 전작 사바가 너무 흥미롭고 매력적인 이야기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여아 낙태에 대한 그런 시대적인 어떤 과오를 종교랑 결합시켜서 그걸 뭔가 이렇게 살풀이 하듯이 위로해주는 그런 결말도 너무 좋았고 가슴 찡하기도 했고 그런 것들 전작 사바에서 줬던 임팩트들도 꽤나 있었던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저 무서움 두려움만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뭐죠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것도 보듯이 그게 실제 있어서 무섭기도 하고 그걸 표현하는 것도 되게 좀 무시무시하고 으시시하잖아요. 하는데 사실은 그걸 보면 막 분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사회적인 문제를 돌아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장지현 감독의 영화는 그런 무서움, 두려움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 문제와 어떤 그런 인식 이런 것들과도 잘 결합을 해서 그걸 이제 감독 본인이 굉장히 잘하는 본인의 그런 장르적인 표현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좀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 많이 보러 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했고 저는 한참 학창 시절 때 학원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이제 역사 관련된 수업을 듣거나 할 때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환단고기, 단재 신채호의 조선 상고사, 그리고 일제 쇠말뚝설 그런 것들이 한참 그때 많이 이야기가 나올 때였거든요. 저는 그 시대를 지나오면서 자란 세대라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풀린 부분도 많고 가짜라는 부분도 많고 이제 그걸 이제 뒤늦게 전 알게 됐는데 이쪽으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영화를 아주 보면 돌아버린 영화다. 아주 너무 좋아서 돌아버릴 환장할 영화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무속 신앙과 오컬트는 일본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 하긴 이거는 좀 아픈 역사가 있으니까. 일본이 우리를 한 맺히게 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 한과 한국의 정서, 무속 신앙 이런 거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도 났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국뽕 한 숟갈 타야 아주 뜨끈뜨끈한 진한 국밥 한 그릇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좀 비하 같기도 하고. 그렇다. 국뽕 들어가서 더 재밌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민족주의자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마음이 동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요. 꽤 길게 얘기했습니다. 1시간 반을 얘기했네요. 제가 했던 방송 중에 제일 긴 것 같은데 그만큼 저는 아주 재밌게 봤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제 얘기를 나 영화 안 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제 얘기를 쭉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스포 당해도 괜찮아 어차피 안 볼 건데 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그래도 극장 가서 한번 보세요.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런 공포 영화도 잘 안 보는 사람이지만 이거 재밌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이 켜지고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소심하게 손으로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 영화면 영화 표값이 안 아깝지. 아주 이 1시간 40분? 이 시간 아주 정말 너무 재밌게 봤다. 너무 재밌다. 2시간 20분이었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흥미있게 봤다. 저는 진짜 그렇게 느꼈고 오랜만에 그냥 너무 재밌는 영화다. 영화가 이런 거지. 영화적인 어떤 영화가 주는 즐거움을 오랜만에 느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다가올 주말에 아니라 금요일이죠. 3월 1일 날 이제 듄 2를 보러 갈 건데 듄 2를 보는 것도 그 SF와 그 화려한 장면과 상상에서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이미지로 구현해낸다는 그런 것들 그게 다 영화적인 어떤 영화에서만 느낄 수 있는 쾌감이잖아요. 즐거움들. 그래서 너무 보고 싶고 그런데 그게 영화의 매력이 아닌가 싶고 그런 것들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영화가 이렇게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는 하여튼 이런 본인만의 어떤 무언가를 잘 만드는 흥미있는 이야기거리를 잘 만드는 이런 감독들의 시대가 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컬트 부분은 오컬트 장르는 이제 장재현의 시대가 왔다. 이 다음 영화가 더 기대된다. 더 많은 투자 자본을 받고 어떤 영화를 만들어낼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포인트는 장재현 감독은 기독교인이다. 제가 공포 영화를 안 본다고 얘기했지만 본 것보다 더 모순적인 사람이다. 아무튼 모순적이라기보다는 좀 재밌죠. 기독교인이지만 아주 다양한 이런 것들을 얘기를 담아서 풀어내는 게 정말 이야기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이 영화 추천하고요. 제가 아주 재밌게 봤기 때문에 말이 더 많았던 것 같고 또 썰을 풀고 싶은 것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그랬습니다. 이걸 꼼꼼하게 다 얘기를 하면 거의 영화 한 편을 제가 다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이래도 되나 생각했다가 중간에 좀 끊었어요. 원래 더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오늘은 얘기를 많이 했고 얘기를 하는 저도 되게 좀 푹 빠져서 즐겁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 방송도 영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듄2에 대해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장담은 못하겠어요. 듄2를 보고 실망을 하면 바로 나가리다. 안 합니다. 할 얘기가 없다? 그럼 못하겠죠 당연히. 하지만 기대는 매우 하고 있다. 왜냐면 듄1을 되게 재미있게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듄2도 저는 이제 코엑스 극장 코엑스에 이제 그 돌비관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가서 볼 것 같습니다. 그 좋은 화면과 좋은 음향으로 한번 온팡지게 한번 체험을 해보겠다. 그리고 후기를 반드시 들려드릴 수 있기를 그만큼 흥미로운 영화기를 한번 바래 봅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슬 겨울이 끝나가는 것 같죠? 물론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막 눈도 오고 했지만 뭐 이상 기후라서 뭐 확언을 할 순 없지만 그래도 겨울이 끝이 나가는 것 같다. 이제 곧 3월이다. 2월도 곧 끝나간다. 그러네요. 다음 주에는 3월에 만나게 되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사실 뭐 정확히 구분을 할 수 없지만 사실 겨울이 보통 12월, 1월, 2월을 보통 이제 겨울로 생각하죠. 3월부터 봄이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추운 이 겨울 또 한 해 겨울 잘 나셨습니다. 잘 버티셨고 이제 또 따뜻한 봄을 맞이할 준비를 또 하시면서 여러분 3월에 조금은 따뜻한 날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인사를 하겠습니다. 2024년 2월 28일 에피소드 34번째 영화 파묘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